엄마랑 정호 삼촌이랑 같이 사자 보러 갈 거야. 4살 아들의 말에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가 말하는 정호 삼촌이 누구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이 우리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는 7년차 부부였고 10년을 함께한 연인이었다. 아내 박소연은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 나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서로 다른 성격 덕분에 균형이 잘 맞았고 나는 그게 우리 관계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년 전 아내의 부서에 새로운 프로젝트 리더 이정호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변했다. 그저 동료 중 한 명일 뿐이라 믿었지만 그의 이름이 대화 속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빈도와 상황이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갔다. 그 후 몇 달, 나는 휴대폰 화면을 숨기는 아내, 늦은 밤에도 이어지는 카톡 알림, 그리고 이유 모를 외출을 지켜봤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다. 그 사람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마치 오래된 가족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 그 순간 단순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아내와 나 사이에 벌어질 일들,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얼마나 잔인한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요즘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 며칠 전 무슨 일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괜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다. 설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결혼 7년 차, 연애까지 합치면 10년을 함께한 박소연. 나는 34, 아내는 32, 그리고 4살짜리 아들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꽤 단단한 부부라고 믿었다. 둘 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간다. 그 와중에도 간신히 틈을 내서 서로에게 시간을 쓰려 했다. 나는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조금은 내성적인 성격이다. 반대로 소연은 사교적이다. 회사 회식이나 업계 네트워킹 행사도 즐기고 동네 모임에도 자주 얼굴을 내민다. 나는 그런 아내가 늘 부러웠다. 나는 낯가림이 심한 편이라 소연이 옆에서 분위기를 이끌어줄 때가 많았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반년 전 소연이 있는 부서에 새로운 프로젝트 리더가 들어왔다. 이정호, 35. 작년 회사 송년회에서 잠깐 본 적이 있다. 잘 웃고 말도 많은 첫인상부터 주변 사람을 금방 편하게 만드는 유형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아내 입에서 그의 이름이 종종 나왔다. 점심 회식을 주도했다느니, 요리를 좋아해서 레시피를 알려줬다느니,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다 3월쯤 그가 이혼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 말로는 부인이 집을 나갔고 혼자 지내게 됐다 했다. 괜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땐 주변 사람이 힘이 돼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두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가까워진 것 같았다. 나는 원래 질투심이 많은 편이 아니다. 아내도 남자 사람 친구가 있었고 나도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지만 문제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다. 처음엔 카카오톡으로 일 얘기나 이혼 관련 하소연을 주고받는 정도였다. 소연이 오늘 정호 씨가 집을 구하는데 고민이 많대라든지 오늘 많이 힘들어 하더라며 내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저 그래,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톡이 늦은 밤에도 오기 시작했다. 저녁에 같이 TV를 보다가도 밤 9시나 10시에 알림음이 울렸다. 아내는 휴대폰을 더 가까이 붙잡고 때론 거실 나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았다. 괜히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요즘 그 사람이 너무 의지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하고 부드럽게 물었다. 소연은 살짝 표정이 굳더니 괜찮아. 지금은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잖아라고 했다. 그 말투에 더 묻지 않았다. 그러다 2주 전 일이 조금 더 커졌다.
아이가 잠든 뒤 오랜만에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다. 정말 오랜만에 만든 데이트 같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영화를 틀 준비를 하는데 밤 8시 반쯤 전화가 왔다. 화면만 봐도 이정우였다. 소연은 한숨을 쉬며 미안, 중요한 전화일 수 있어라고 말하고 베란다로 나갔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 대화는 20분이 넘게 이어졌다. 돌아왔을 땐 영화가 절반이나 지나 있었다. 소연은 오늘 많이 힘들어했어라며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래, 괜찮아라고만 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같이 보자 했지만 그녀는 머리가 아프다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뭔가 단단히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를 더 유심히 보게 됐다. 소연은 전보다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카톡 알림창이 초록 불빛을 내며 켜지는 걸 가끔 봤는데 내가 방에 들어서면 황급히 화면을 닫는 경우가 있었다. 가끔 정우 씨는 요즘 어때? 하고 무심히 물으면 그냥 바빠 혹은 회사 일이 좀 힘들대 정도로만 답했다. 예전엔 이혼 절차며 힘든 사정까지 길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나와 그 얘기를 피하려는 듯했다. 결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린 건 사흘 전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이 무심히 이번 주 토요일에 회사 사람들하고 커피 한잔 하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그 중엔 정우도 있었다. 아침에 모여서 오랜만에 수다나 나누자고 했단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다. 하지만 요즘 상황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래서 누가 오는지 물었다. 여자 동료 1명, 남자 동료 1명, 그리고 정우. 그래, 잘 다녀와 하고 넘겼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 10시쯤 소연은 나가고 나는 아들과 집에 있었다. 정우가 조금 지나 브런치 먹으면서 수다 떨기로 해서 2시쯤 들어갈게라는 톡이 왔다. 그러나 2시가 지나고 3시가 돼도 오지 않았다. 아이가 칭얼대길래 밥을 먹이고 만화 영상을 틀어줬다. 결국 집에 들어온 건 오후 4시 가까이였다. 소연은 현관에서 곧장 화장실로 올라가 씻고 오겠다고 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브런치는 어땠어? 하고 물었지만 그냥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졌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 얘기며 웃긴 에피소드를 늘어놓았을 텐데 이번엔 아무 말이 없었다. 내 마음속 의심은 점점 자라났다. 정말 아무 일 없는 모임이었다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울까? 저녁 무렵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우리 요즘 괜찮아? 소연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왜? 라고 되물었다. 요즘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었고 늘 전화나 회사 사람들이랑만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그 말에 소연은 미안하다고 하며 날 안아줬다. 일이랑 생활이 정신없어서 그렇다며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했다. 그 순간은 조금 마음이 풀렸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정우 씨 힘든 거 들어주는 게 좋은데 내가 다 떠맡는 건 좀 그 사람도 상담을 받거나 다른 친구들한테 기대면 좋겠어. 그러자 소연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렇게 집착해? 그냥 힘든 친구 도와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 저번에도 전화 때문에 영화도 못 봤잖아. 소연은 한숨을 쉬며 하루 있었던 일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 말이 오가다 나는 결국 요즘 카톡도 많이 하고 화면도 숨기고 그게 신경 쓰인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소연은 내가 상상하는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커피가 브런치로 길어진 얘기를 꺼내자 오히려 화를 냈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있었던 거잖아. 나를 못 믿겠으면 그냥 그렇게 말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믿고 싶지. 근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라고 했다. 소연은 그건 내 불안감 때문이지 내가 잘못한 건 없어라고 받아쳤다. 결국 싸움 끝에 미안하다고 한 건 나였다. 그녀가 화난 모습이 낯설고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한 건가 싶어졌다. 내가 괜히 의심해서 미안해라고 했지만 소연은 됐어. 피곤해라고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주 일요일 집안 공기는 서늘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아이를 번갈아 돌보며 각자 집안일만 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내가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건가? 한편으로는 이 불안이 근거 있다고 느꼈다. 요즘 우리 사이가 어딘가 틀어졌고 그 중심에 이정호가 있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소연은 그저 친구이자 동료라고 했고 다만 시간이 조금 많이 뺏기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내가 화내는 게 과한 걸까? 며칠 뒤 내 생각을 뒤집는 일이 생겼다. 월요일 오후 우연히 동네 편의점 앞에서 최태식 형님을 만났다. 가끔 마주치면 아파트 관리 얘기나 야구 얘기를 나누는 이웃이다. 형님이 무심하게 물었다. 지난 토요일에 홍대 카페거리 근처에서 소연 씨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형님 말로는 정오쯤 차를 몰고 지나가다 야외 테라스에 앉아 있는 소연과 어떤 남자를 봤다고 했다. 아이도 없었고 두 사람뿐이었다고 했다.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저는 안 갔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간다고 했는데 그때 보셨나 보네요라고 대답했다. 형님은 내가 착각했나 그냥 두 사람만 보였거든 하고 웃으며 넘어갔다. 그 순간 확신했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여럿이 간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었다. 혼자 추측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제3자가 확인해준 셈이었다. 화요일 밤 아이가 잠든 후 나는 소연에게 말했다. 오늘 태식 형님을 만났는데 토요일에 홍대에서 너랑 남자 한 명만 봤다더라.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순간 놀람 당황 짜증 섞인 표정이 연달아 스쳤다. 형님이 잘못 본 거 아니야? 밖에서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 왔다 갔다 했거든. 그분 말로는 너랑 남자 한 명만 있었다는데. 잠시 침묵하던 소연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그래, 맞아.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못 오게 돼서 결국 정호 씨랑 둘이 커피 마셨다. 괜히 내가 화낼까 봐 말 안 한 거야. 그게 전부야. 그 사람 힘든 얘기 좀 들어줬을 뿐이야. 미안, 거짓말해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상황을 숨기고 친구라고만 할 수 있어? 그러자 소연은 오히려 날 몰아세웠다. 내가 벌써부터 별별 의심을 다 하니까 그런 거지. 친구 위로해주는 것까지 왜 문제 삼아? 그 말에 속이 뒤틀렸다. 난 곰이 아니야. 화내는 걸 무서워서 숨겨야 하는 상대가 아니라 내 남편이야. 숨길 이유가 없다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그러자 소연은 쏘아붙였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까? 솔직히 나는 불편했을 거다. 하지만 그건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지 거짓말로 덮을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끝까지 그 사람은 요즘 혼자라서 꼭 1대1로 얘기하고 싶어 했다고 했다. 그리고 괜히 내가 과민 반응할까 봐라며 자신이 한 선택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었다. 내 살짜리 아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는 건 상상하기도 싫었으니까. 이건 내가 과민 반응하는 문제가 아니야. 너는 내 믿음보다 그 사람 편안함을 먼저 생각한 거야. 다른 남자와 단둘이 만날 수 있도록 일부러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소연은 비밀 만남? 말이 좀 심하네. 나 나간다고 했고 어디 가는지도 알았잖아라며 맞받아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도 온다고 했지. 그게 거짓말이잖아. 대화는 빙빙 돌았다. 소연은 계속 아무 일도 없었고 내가 괜히 일을 키운다고만 했다. 나는 오히려 그 거짓말과 방어적인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반복했다. 결국 소연은 이렇게는 못하겠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잖아라며 그날 밤 언니 집에서 자겠다 했다. 옷가방을 챙겨 나갔다. 그게 어제였다. 수요일 저녁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데려가더니 친정 부모님께 맡겼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너도 그럴 거라 믿는다는 카톡 한 줄이 전부였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결혼 생활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왜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건지, 마치 내가 무턱대고 의심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역겨웠다. 그 주는 연락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아이 양육 스케줄만 주고받았다. 주말까지 소연은 언니 집에 머물렀고 나는 사실상 혼자 아들을 키웠다. 토요일 부모님이 둘이 이야기 좀 해보라며 아들을 맡아주셨다. 그날 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 끝에 나는 입을 열었다. 이유 좀 말해줘.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알 권리가 있어. 소연은 울먹이며 상처 주려던 건 아니야라고 했다. 눈물이 맺힌 얼굴에 순간 나도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도 진실이 필요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정우 씨랑 그런 관계야? 잠시 머뭇거리더니 소연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어라고 했다.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자주 얘기하다 보니 정이 들었고 최근 들어 더 깊어졌다고 했다. 그 사람의 이혼 문제, 개인적인 고민을 듣다 보니 오히려 내게서 느끼지 못한 위로와 설렘을 느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소연은 당신이 늘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부담 주기 싫었다고 했다. 그 말이 더 아팠다. 알았더라면 무엇이든 바꾸려 했을 텐데.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마음만 있는 거야? 소연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묘하게 불편했던 기억 몇 장면이 스쳐갔다. 늦은 밤까지 연락이 이어지던 날, 갑자기 끊긴 대화, 주말에 연락이 안 됐다가 다음날 피곤해 보이던 얼굴.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2번 선을 넘은 적 있어. 그 표현 속에 모든 걸 알아챘다. 첫 번째는 한 달 전 늦게까지 야근하다가였고 2번째는 최근이었다고 했다. 그 이상은 아니었다며 그 순간마다 가족이 떠올라 멈췄다고 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게 얼마나 큰 배신인지 알아? 마음을 거둔 것도 이미 외도야. 소연은 고개를 떨군 채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혼란스러워. 그 사람도 신경 쓰이고 당신과 가정도 지키고 싶어 말이 안 되는 거 알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심이 섰다. 나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이 결혼은 끝이야.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다. 아직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은 건 아니다. 변호사 얘기나 서류 얘기도 꺼낸 적 없다. 소연은 계속 언니 집에 머물렀고 우리는 아들을 위해 최소한의 규칙만 지키기로 했다. 양육 시간을 나눠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게 했다. 아직 어려서 그저 엄마가 이모 집에서 자고 온다 정도로만 알고 있다. 그게 더 가슴을 찢는다. 형과 몇몇 친한 친구들에게는 상황을 솔직히 말했다. 그들은 내 편에 서서 조용히 힘이 되어주고 있다. 어머니께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세세한 얘기는 피했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정우에 대해서도 물었다. 소연 말로는 그날 큰 싸움 이후로 회사 밖에서는 만나지 않았고 결혼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 연락을 줄이자고 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내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걸 안다고도 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차 키를 들고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와 직접 통화한 적도 번호를 가진 적도 없다. 회사까지 찾아갈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소연은 시간을 달라고 했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는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무너져 있었다.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어. 결정은 빨리 내려.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알겠다고만 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 여전히 가족을 선택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한심하다고 하겠지만 사랑과 희망을 하루아침에 지우는 건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차라리 내가 먼저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이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락가락했다. 기한을 정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애매하게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아마 소연은 다른 선택지가 더 나은지 확인하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정리될 때까지 부부처럼 지낼 생각 없어. 아이 아빠, 엄마로만 대할 거야. 지금 우리는 협력하는 공동 양육자이자 서류상 부부일 뿐이다. 겉은 조용하지만 내 안은 매일 전쟁 중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생활을 분리한 채 필요할 때만 연락하며 어색한 일상을 이어갔다. 그날 아이를 데려다주는 자리였다. 서로 말은 최소한만 주고받았다. 그런데 소연이 갑자기 이번 주에 언니랑 같이 내 날이긴 하지만 아들이랑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동물원 자체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신나서 말했다. 엄마랑 정호 삼촌이랑 같이 사자 보러 갈 거야.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4살짜리 아이에게 그 사람을 삼촌이라 소개했다고? 나는 억지로 표정을 유지하며 일정은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했다. 소연도 상황이 어색하다는 걸 느낀 듯 급히 아직 정해진 건 아니야라며 얼버무렸다. 그리고 서둘러 나갔다. 그날 밤 나는 벽을 바라보며 분노를 사겼다. 가슴 아픈 걸 넘어 분노가 온몸을 채웠다. 아직 결혼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그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그건 나와 가정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나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해로운 상황이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다. 위자료, 양육권, 재산 분할, 모든 가능성을 물었다. 우울한 상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안정됐다. 적어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아들이 잠든 후 소연이 집으로 왔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상태로는 못 간다. 바로 화해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이혼을 진행할 거다. 그녀는 울면서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야? 라고 물었다. 나도 원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정말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부부 상담을 받고 정우 씨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게 가능하다면 노력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지금 그만하자. 소연은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물었다. 무엇이 미안한 건데? 나를 다치게 한 게 미안한 건지 아니면 끝나는 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을 놓을 수 없는 건지. 잠시 침묵 후 소연은 말했다. 아마 내 말이 맞아. 그냥 내가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너는 나 없이 사는 게 더 행복할 거야. 마치 자기 입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못하고 나한테 결정을 떠넘기는 듯 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변호사한테 서류 준비하라고 하겠다. 그녀는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말했다. 그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연은 크게 울더니 아무 말 없이 뛰쳐나갔다. 그렇게 나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마음을 굳혔다. 아직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틀 뒤 변호사와 만나 정식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제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길의 끝은 정해진 것 같다. 마음이 무너진다. 처음 이 이야기를 털어놨을 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저 휴대폰 속 몇 줄의 메시지가 신경 쓰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양육권, 집 소유권, 생활비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다.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이혼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엄마가 집에 예전만큼 있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아이의 세상은 안정적으로 지키려 하고 있다. 며칠 전 결국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일주일 전쯤 소연에게 서류가 전달됐다. 그녀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각오한 사람처럼 담담했다. 나는 개인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머릿속을 정리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다. 양육 계획과 재산 분할 협의를 시작했고 다행히 소연도 아이 문제와 재정에 대해서는 협조적이었다. 서로 법정 싸움까지 가길 원하지 않았다. 모든 게 차갑지만 예의 있는 대화로만 오갔다. 대부분 이메일이나 아들 관련 짧은 연락뿐이었다. 가끔 마주치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고 동시에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을 떠올리게 된다. 그 모순이 내 마음을 찢는다. 나는 이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모든 게 정리된 후에야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될 것 같다. 지금은 상처가 아직 너무 생생하다. 좋은 날도 있지만 아주 힘든 날도 많다. 친구와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무엇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들이야말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유일한 빛이다. 아직 어리기에 안정적인 공동 양육 환경만 만들면 잘 적응할 거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두 사람 모두 그의 인생의 부모로 남을 것이다. 깔끔하고 시원한 결말 같은 건 없다. 결혼은 끝났고 신뢰는 무너졌다.
남은 건 하루하루 부서진 조각을 주워 담는 일뿐이다. 그래도 진실이 드러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아팠어도 그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단 낫다. 인생은 계속된다.